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정원 비평 32. 오랜만에 정원 비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정원 간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정원 비평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원래 정원 간식 시작할 때 유명한 말, 유명한 문장의 이면을 살펴보겠다 해가지고 8회인가 거기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축하다라는 말이 나오니 쫓아낸다, 몰아낸다, 그러면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즉 양이 사람을 몰아낸다, 구축한다, 그 얘기로 가야지. 이래가지고 인클로저를 다뤘습니다. 농민을 공유지에서 쫓아내는 이야기. 그런데 공유지란 얘기가 나오니까 공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공유지 하면 이 세 글자 공유지 하면 너무나 유명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 표현, 그리고 소원 논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정원 비평으로 할 수밖에 없구나. 왜냐?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소원 논문, 그리고 이야기는 구라다, 생구라다. 그냥 구라가 아니고 매우 정치적인, 악랄하게 정치적인 구라다. 이게 오늘 주제 내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정자가 어디로 가야 돼? 바를 정자가 아니고, 정원 비평의 정자가 아니고 정치 언어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그 맥락과 행간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정원 비평으로 가는 게 옳지요.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명박 얘기도 나옵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공유지의 비극은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자 소논문의 제목입니다. The Tragedy of the Commons. 누가 썼느냐? 이렇게 생긴 이 양반이 썼어요. 이 양반이 썼는데, 게럿 하딘 교수인데, 이분의 직업이, 전공이 생물학입니다. 생물학자입니다. 경제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닌데, 경제학적 냄새와 사회학적 냄새와 역사학적 냄새가 나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글을 썼고, 이 글을 1968년도에 이 소논문, 에세이, 너무 중후한 논문이 아니고 가벼운 소논문이라는 거죠. 이 소논문을 그 이름도 어마무시한 사이언스라는 저명한 과학 저널에 기고를 해서 68년도에 게재되었습니다. 사이언스에 게재되었기 때문에 유명한 건 아니겠죠? 왜?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들은 너무나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제목에서 구라다 이렇게 말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후져요. 무지하게 후진 논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최인호가 보기에. 이 다루는 포괄성, 이 논문의 포괄성, 에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엄밀성, 포괄적이지도 않고 엄밀하지도 않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사이언스에 실렸는데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산무, 세계가 없는 논문인데, 그런데 그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유명하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걸 여러분과 함께 이번 정원 비평 32에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수십억 지구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지의 비극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전 지구인 필독서, 국민 필독서도 아니고 전 지구인 필독서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A. 무어라는 사람이 1985년에 미국 동물학회의 어떤 교육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스폰서, 팍팍 밀어주는 사람, 서포터가 많은 그런 논문이라서 매우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인기, 그 유명함의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인호는 딱 두 개만 일단 추려보려고 합니다. 저기 지구가 있고 방패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류 모두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숙제를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매우 단순한 사례와 매우 단순한 논리로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 지구 환경 보호라는 숙제, 이것의 심각성, 대책을 하루 한시 바삐 강구해야겠구나라는 그것을 일깨워 준 것이 하나의 이유일 것이고, 그런 숙제를 던져준 논문은 너무나 많은데 유독 하딘의 논문이 유명해진 것은 두 번째 이유가 결정적으로다가 작용한다. 그 이유가 뭐냐? 숙제를 던졌으니까 당연히 자신의 논문에서 해법도 제시했겠죠. 이 가렛 하딘이 제시한 해법이 너무나 친자본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친자본적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자본에 팍팍 밀어준, 자본의 서포트를 받아서 유명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본의 세계 곳곳에서 자원 개발 등의 비즈니스를 펼치려고 하는 자본의 구미, 입맛에 딱 맞는 논리와 해법이었다. 자본이 비즈니스를 펼쳐서 이윤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한 일에 있어서도 전 지구적인 명분이 깔리면 더 좋죠. 자기 비즈니스의 대의 명분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줌으로써 누가? 하딘이. 그 논문이 그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하고 로비를 하고 언론에 자기 주장을 펼칠 때에 강력한 어떤 총알 역할을 하딘의 논문이, 하딘의 논리가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졌다. 너무 심하게 유명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그러는데, 하딘이 얘기한 이야기의 골자, 얼개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단순하고 매우 쉬워요. 자, 여기 우리가 인클로저 공부할 때 했던 공유지가 있습니다. 이 공유지라는 표현이 저한테는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커먼스인데, 공유지라는 표현은 소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공동의 소유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공용지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데, 워낙 저렇게 광범위하게 쓰이니까 편의적으로 제가 공유지 이렇게 씁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에게 이용의 권리가 열려있는, 하딘 자신의 표현, 하딘 교수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open to all,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오픈 액세스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러한 공유지가 있는데, 그 공유지가 제재적 구성이 방목지다 이거예요. 보이시죠? 저 왼쪽에 그림에 양들이 평화롭게 녹색의 풀을 뜯어먹는 방목지가 공유지로 있는데, 자, 하딘이 제시하기를 4명의 목동이 있다고 하자. 10명이든 2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여간 X면의 명의 목동이 있다고 하자. 10명 그리면 제가 이 판서 그리기가 너무 피곤하니까 일단 4명으로, 2명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4명의 목동이 여기에 대한 오픈 액세스를 갖고 방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양을 각각 4마리씩 방목한다고 합시다. 자, 4마리가 이렇게 방목되는데, 이 방목되는 초지로 말할 것 같으면 총 16마리의 양들이 이 초지가 먹여 살릴 수 있는 리미트, 한계치예요. 리미트가. 16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초지인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A, B, C, 예를 들어 D라고 할 때, D라는 한 개인입니다. individual. 합리적 개인. 임과 동시에 이기적 개인. 자신의 자산을 증식시키고자 하는 건전한 이기적 욕구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이 방목지에 한 마리의 양을 더 들이밀었어요. 그런데 이 D라는 목동은 특별한 목동이 아니라 C, B, A와 다를 바 없는 동일한, 누가 돼도 상관없는 목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목동도 동일한 합리적 개인이고, 동일한 합리적 결심과 합리적 행동을 하는 개인이고, 동일한 이기심의 개인입니다.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양을 한 마리씩 방목지에 밀어 넣으면 총 20마리의 양이
여기에서 방목되게 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 먹여 살릴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방목지가 초지가 이렇게 황무지로 황폐화된다. 그 필연적 메커니즘을 밝혀주겠노라 라고 생각하면서 펼치면서 하딘이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한 거죠. 따라서 각 개인의 합리적 행동과 결심이 전체적으로는 매우 비합리적인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처음에는 wealth for 모두를 위한 부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 결국 wealth for none. 누구에게도 부가 안 되는, 누구에게도 가치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다 공망하는 황무지로 황폐화된다. 그 필연적 메커니즘은 합리적, 이기적 개인들의 합리적 행동들의 총합이 이렇게 돼버린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여러분이 저절로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참 맞는 얘기다라고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하딘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우리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뿅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 공중 화장실이 대표적이죠.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면서 코를 막으면서 자기 집 화장실 같으면 이렇게 쓰겠나, 이 더러운 인간들, 하여간 이기적인 사람들이 문제야, 양식 없는 사람들이 문제야 라고 개탄하면서 코를 막으면서 공중 화장실을 이용해 본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딘의 이야기가 너무나 쉽게 수긍이 가는 이야기겠죠. 한 도시에서 도입한 공동이용, 공중이용 자전거 시스템이 자기 자전거 아니라고 막 써가지고 아무데나 방치하고 이래가지고 그 시스템이 망하게 되는 거. 뭐 아주 더 간단한 예로는 골목길, 길에 인도에 함부로 담배 꽁초 버리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눈살을 찌푸릴 때 드는 그런 생각들을 콤팩트하게 잘 압축해서 보여준 이야기로 느껴지기 때문에 고개가 끄덕거려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는 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이 공유지의 비극이 유명해진 제3의 이유는 제목을 기가 막히게 지었다. 오해하도록. 그러니까 A 입장에 있는 사람도 좋아하고 B 입장에 있는 사람도 좋아하게 만들어서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지의 황폐화 원인은 공유지이기 때문이다. 원래 이 하딘이 얘기하는 논지는 이거예요. 따라서 공유가 황폐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공유가 만악의 근원이다. 만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유시키면 안 돼. 이 얘기입니다. 하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제목만 딱 처음에 딱 듣고 받아들이기에는 저 소중한 우리 공통의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얘기한 사람이구나. 정말 공유지는 소중한 것이지 우리가 이기심을 억누르고 잘 보존해야지 라는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매우 도덕적인 얘기, 개인의 도덕적인 어떤 발전을 고취시키고 촉구하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착한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잘 못 느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공유지는 좋은 건데 거기서 비극이 일어나면 안 돼가 아니고 공유지가 나쁜 거야. 공유지라는 것은. 공유는 나빠. 뭐라고요?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은 여러분의 예상과는 조금 어긋나게도 공유란 건 나빠. 만악의 근원이야 라는 것이 하딘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글에서 하고 싶었던 말인 겁니다. 해법을 하딘이 제시한 해법은 뭐냐? 참으로 희한하게도, 약간 어긋나게도, 이상하게도 잘 얘기가 전개되어 나가다가
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딘이 제시한 해법은 기본적으로 privatization, 우리말로 옮기면 이겁니다. 사유화. 여기까지도 계속 고개를 끄덕일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 자기 소유를 확정해 줘야지, 남의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소중하게 다룰 게 아니겠어? 라고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목동 할아버지 개인이 땅 문서를 득했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이 땅이 자기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이 초지를, 방목지를 잘 보존할 거다. 그러네. 얘기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맞네. 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조심하셔야 되죠. 사유화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프라이빗리제이션은 민영화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민영화라는 번역이 같은 영어 단어인데 어감이 전혀 달라요. 민영화도 프라이빗리제이션입니다. 민영화라는 말을 들으면서 뭔가 불길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한국이동통신이라고 옛날에 불렸던 회사가 오늘날 전파를 다루는 건데요. SK텔레콤이 되고, 우리가 석유공사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던 회사가 SK에너지가 되고, 옛날에 호남정유라고 불린 거는 오늘날의 GS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토지공사, 주택공사 뭐 이런 걸로 불렸던 것이 LH 뭐 이런 게 되고, 도로공사는 아직까지 계속 도로공사죠. 철도청, 이렇게 매우 이제 공적인 느낌이 나는 이게 뭐가 됐습니까? 코레일이라는 전부 영어로 바뀌어, 이상하게. 이 민영화되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죠, 이거. privatization. 특히 이러면 이제 더 오싹해집니다. 더 불길해집니다. 의료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매우 위기감을 많이 느낍니다. 경계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딘의 해법의 결론은 사유화를 추진하고, 강조점이 더 있는 게 뭐냐면 외적 강제력. 사유화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또 혹은 사유화로 할당하더라도 외적 강제력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뭐라고 썼어요? 한심한 개인들이라는 기본 설정. 사실은 이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한심한 개인들, 이 설정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딘이 들으면 슬슬 이제 열받기 시작하실 겁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다가 사람들이 무지의 먹구름에 갇혀 있고, 바로 그래서 여기 이 말이 나옵니다. 정치 체제의 10년 뒤에요. 하딘이 68년도에 저 논문을 사이언스에 게재한 이후에 10년 뒤에 쓴 political requirements 어쩌고 하면서 정치적 요구들이라는, 그래서 정치 체제의 진정한 성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적 글이라니까요, 이게. 진정한 성격 and, 그리고 스스로가 각자 개인이 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can't see well, 잘 보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78년도에.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정원 비평에서 이걸 다루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한심한 개인들이 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잘 못 본다. 그래서 결론, 그래서 사기업 체제, private enterprise system, 사기업 체제 또는 사회주의, 마르크스 레닌의 사회주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우 중앙 집권적인 정부에 의해서 중앙화되고 통제화된 독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 집중화된
권위주의적 정부, 권위적인 정부의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는 사기업 체제 아니면 사회주의,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유일한 방안이다. 이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유란 건 나빠. 이게 이 사람의 사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참 다르죠. 뭐라고 했냐면 68년도에 바로 그 공유지에 비유해서 The alternative of the commons. 공유지의가 아니고 공유지라는 동격입니다. 공유지라는 대안은 이런 사고는 이 투 용법이 나옵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Too horrifying. 너무 끔찍한 것이라서 to contemplate. 요 문장에 들어가 있는 문단이 아주 괴랄하고 지랄 같은데요. 보면 화가 나는데 공유지라는 발상 사고, 이 대안적 사고는 공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너무나 끔찍한 거라서 조용히 침착하게 깊게 생각할 수가 없다. 즉 공유라는 건 생각조차 하지만 공유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어떤 것이다. 이게 하딘의 기본 사상이에요. 그래서 외적 강제력, 어떤 공공의 것들을 이용하는 어떤 이 개인들의 그룹, 이것은 아주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이 그룹들 바깥에서 작동하는 외적 강제력이 바로 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것들, 이 커먼스를 보존하는 유일한 방책이다 라고 얘기하는 매우 위험한 사상을 전개한 게 하딘 교수의 글들이라는 거죠. 이제 하딘의 사례와 하딘의 논지 전개에 홀려서 따라가는 것을 중단하고 다 잊고 편하게 눈을 넓혀서 마음을 비우고 진짜 contemplate, 정관해 봅시다. 우리가 현실에서 매일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역사가 수많은 반대 사례를 보여주고 있죠. 제가 여기에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메뚜기 떼가 초토화시키면서 이동하는 그 장면이죠. 저게 자본입니다. 메뚜기 떼로서의 자본. 자본의 메뚜기와 같이 움직이는 자본. 토지나 산림이나 바다 또는 강, 해양, 호수, 그 다음에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 이런 것을 공동 관리 자원이라고 합니다. Common Pool Resources. 이 공동 관리 자원을 뭐해? 사유와 프라이빗리제이션을 하는 자본은, 한 자본은 보세요. 매입 가치. 저 자원을 처음에 매입할 때의 가치를 상회하는, 그걸 한마디로 본전을 뽑는 이윤 창출. 그것도 중요합니다. 단기적 이윤 창출을 하자마자, 끝내자마자, 그래서 이윤율이 줄어들자마자 아작을 내고 난 다음에, 황폐화시키고 난 다음에 상회하기 위해서 단기적 이윤을 빨리 단기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황폐화시키는 과정, 메뚜기처럼 황폐화시키는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황폐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동해서 새 사이클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위기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한심한 개인들의 이기심과 상호 의사소통하지 않는, 협동하지 않는 이 설정 자체가 목동 4명이든 4명, 4명이면 4명, 10명이면 10명 참여하는 목동, 이용하는 목동들이 의사소통을 서로 하지 않는다라는 흔히 게임 이론에서 얘기하는 죄수의 딜레마처럼 서로 저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가상적 전제, 가상적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
한심한 가상의 개인들이 환경위기를 초래한 주범이자 실체가 아니고 그것은 1%도 아니고 우리가 오늘날 맞이하고 있는 환경위기의 99%의 주 원인은 이와 같이 메뚜기 떼처럼 단기적 이윤, 주주자본주의가 강화된 이후로는 더욱더 그러한 경향이 심화되었는데요. 회사의 주가를 관리해야 되는 이게 진짜 가치의 중심, 관심 가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이윤을 뽑아내야지 장기적인 이윤을 염두에 두면은 경영진이 주가 하락에 책임을 지고 쫓겨나니까 빨리 매출과 이윤을 증대시키려는 단기적인 이윤 증대에만 관심이 있을수록 저런 공동으로 보존해야 할 대상의 보존 따위에는 관심이 없이 다른 데로 계속 옮겨가면 되니까 그러한 이동이 무한한 가치 증식 욕구에 무한한에다가 이제 형용사를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단기적 가치 증식 욕구를 본질로 하는 자본의 이동과 황폐화 과정,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환경위기의 실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눈을 감고 보지 못하게 하고 이상한 가상적 환경과 가상적 모델링에 따라서 자신의 논리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매우 자기 충돌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얘기로 간다는 얘기죠. 프라이빗리제이션이라는 결론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걸 만들어낸 원인으로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황폐화의 원인으로 다 달려가자는 얘기를 하는 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 목동 A, B, C, D라는 설정이 이게 사실은 개인이 아니고 인디비주얼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여기까지의 관형절, 본질로 하는 무한한 단기적 가치증식 욕구를 본질로 하는 개인인 것처럼 자기의 모델링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목동 개인이 아니고 사실은 자본, 현재의 범인 자본을 목동이라는 개인으로 슬쩍 바꿔서 미혹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제가 지금 흥분 안 할 수가 없는데 프라이빗리제이션, 사유화가 문제의 근본 원인인데 환경위기의 근본 원인인데 그 근본 원인을 향해 달려가자고 그것이 해법이라고 솔루션이라고 제시하는 얼척없는 논문이라는 거죠. 다시 이것이 근본 원인인데 이 근본 원인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황당무계한 논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대자본, 특히 신자유주의적인 대자본에 얼마나 축복, 메시아의 축복, 저 표정들 보세요. 저게 각각 자본이라는 겁니다. 메뚜기 떼라는 겁니다. 이 대규모의 자원 개발을 하려는 대자본, 각종 공공자본에 이 공적인 것을 사적인 민영화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대자본에게는 하딘의 논리는 논문은 메시아의 축복과 같은 가뭄의 단비 같은 거죠.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아주 단적인 예로 이렇게 이 개인 목동이 토지 대장을 땅 문서를 갖게 되어서 이 자기 땅에 대한 얘기를 잘 보존한다고요? 실제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뽑아내는 법, 그것을 에너지화하는 법이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미국에서 저 목동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목초지, 초지의 보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걸 몽땅 여기에 뭡니까?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펌프, 석유 뽑아내는 유전으로, 이걸 몽땅 유전으로 전이용했죠. 나 이제 초지 보존 목동 안 할래. 목축업 안 할래. 하면서 전부 다 유전 주인이 되면서 엄청난 돈을 벌면서 스포츠카 굴리면서 이거 몽땅 황폐화 시켰습니다. 여기가 주변이 환경 변화가 여기에 관광
관광지 개발 붐이 생기면 여긴 전부 뭐가 됩니까? 펜션이 되겠죠? 리조트가 되겠죠? 초지의 보존에 저 목동 개인의 관심이 초지의 보존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란 얘기죠. 아우 화나. 자, 사실 공유지의 비극에서 하딘이 얘기한 거는 너무 얼척없는 얘기라서 또 너무 허술한 엄밀하지 않은 얘기라서 이미 제대로 된 지식인, 제대로 된 경제학자, 제대로 된 사회학자, 제대로 된 역사학자가 수도 없이 공박, 논박을 했어요. 작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카데믹한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중들이 그게 개박살이 났다는 걸 잘 모르고 이 도덕주의적으로 이렇게 대충 그것을 끌어안는다는 얘기죠. 이게 하딘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사례, 가상의 목동 A, B, C, D, E, F의 설정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지, 방목지가 착산해 났다라는 사례 제시가 없어요. 증거 제시가 없습니다. 프루프가 없어요. 그 논문에는. 정반대로 발레들, 역사적으로 발레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현재의 발레들, 전지구적인 발레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의 발레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하딘이 처음에 이 가상적 상황을 얘기하면서 영국의 방목지를 공유지를 예로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바로 그 그림인데 장원의 모습입니다. 봉건제의 토대가 되는 장원의 모습인데 여기 영주의 성이 있죠? 여기 대장간, 재분소, 이데올로기적으로 이 장원을 받쳐주는 교회, 그리고 삼포식 경작, 땅 힘이 지력이 약해서 지력이 약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돌려짓기, 한 해는 여기, 한 해는 여기 휴경지가 있게 되는 이 삼포식 경작을 보여주고 농노의 집, 마을들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공동 방목제, 여기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형태로 구성된 이 삼림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공유지죠. 그죠? 여기에 이제 표시되지 않지만 이 연못이 있으면, 이 강이 있으면 이것도 다 공유지입니다. 봉건제가 사실상 AD 4세기에서 5세기경에 시작되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게 해체되고 없어지는 것이 우리가 정원 간식에서 살펴보았던 인클로저, 제1차 인클로저 때 저게 부서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쫓겨나고 저 장원의 모습이 와해된다는 얘기죠. 몇 년입니까? 거의 10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봉건제가 존속했다라는 사실은 그 봉건제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의 공유지가 1000년 동안 잘 보존되었다는 얘기잖아요. 하필이면 그 공유지를 자기의 논문의 사례로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는 가상의 모델링에 불과한 얘기고 어떤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공동의 것들에 대한 어떤 심볼, 상징, 알레고리, 은유로 얘기한 것일 뿐이고 그걸 통렬하게 박살내는 1000년의 세월 동안 이 공동체 구성원들, 이 장원의 구성원들,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분별 있게 한심한 개인들이 아니고 너무나 분별 있는 센서블한 분별 있고 지혜로운 구성원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엄격하게 저런 공유지를 훼손하고 자기만 이롭게 하겠다고 설치는 놈들을 꿀밤 주고 제재하면서 잘 함께 자치해서 잘 관리, 1000년의 세월 동안 잘 관리해왔다는 겁니다. 양모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사윤작법의 도입과 같은 급격한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같은 농업혁명이라는 외적인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개인의 이기심을 적절히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규율하고 규제해서 너무나 잘 보존된, 가장 길게 보존된 사례를 황폐화의 사례로 하딘이 얘기하니까 저 같은 이런 사례를 알고 있는 경제사적인 진실을 알고 있는 지식인들의 영린을 건드린 거죠. 열 팍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 모른다는 것이 하딘이라는 사람이 역사적 무지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거꾸로 알면서 그것을 일절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정치적인 음험함을 또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되든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출연하십니다. 이분은 하딘과 정반대의 사람이고 마땅히 존경해야 할 사람입니다.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이분의 원래 직업은 정치학자예요. 미국 정치학회 회장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정치학자인데 경제학적으로 비주류인데 노벨 정치학상은 없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상위원회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저분에게, 저 정치학자에게 왜 이게 정원 비평이 되어야 하는가와도 연관이 있는데 연관이 되는데 이분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합니다. 주로 어떤 저작을 가지고 하냐면 Governing the Commons 라는 1990년의 저서가 그 주요한 수상의 요소를 이루는데요. 이게 우리말로 지역하면은 공유를 관리하기 이렇게 되는데 매우 정치적으로 역자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하딘의 논문이 불러일으킨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공유가 아니고 공유지가 아니고 공유의 비극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잘했어요. 제목을 이렇게 달아야 돼요. 공유의 비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는 하딘 비판의 주된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공유의 비극을 넘어. 그러니까 하딘은 특히 2008년도에 뻥 터져버린 금융위기,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극에 달해서 뻥 터져버린 2008년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에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이분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준 거는 신자유주의적인 그러한 팽창과 폐해, 황폐화의 이데올로기적 근거를 제시하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하딘의 그 논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매우 정치적인 이유로 신자유주의 문제 있어라는 선언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로 이분에게 경제학상을 수여한 거죠. 이분이 얘기하는 공유의 비극을 넘어는 매우 두꺼운 책입니다만은 기본 얼개는 논리는 간단해요. 사례 연구, 풍부하고 실증적인 하딘에게서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풍부하고 실증적이고 집요한 사례 연구, 세밀한 디테일한 사례 연구가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지 기본 얼개와 정치적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딘은 제시하기를 이러한 비극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국가라는 제1의 길 또는 시장 사유화라는 제2의 길밖에 없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쪽에 포커스가 많이 가는 그런 얘기였는데 매우 중앙집권적인 독재적인 외적 강제적인 해법을 얘기하는데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오스트롬 교수가 제3의 길이 가능하더라. 수많은 성공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더라. 제3의 길이란 무엇이냐? 공동 이용자들의 자치적인 규제와 감시와 규율이 만들어낸 제도가 성공적으로 공유적인 것들을, 공공적인, 공동적인 것들을 잘 보존 관리하더라. 국가나 시장이 나설 때보다 훨씬 잘 관리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선한 충격과 자극이 되었는데 이게 오스트롬 교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것보다는 이분이 정말 정치학회 회장다우시고 정치학자다운 게 뭐냐 하면 1의 길로 가도 2의 길로 가도 3의 길로 가도 다 실패 사례들이 있더라.
실제로 공유의 비극을 넘어라는 책의 5장인가 뒤쪽 부분에 가면은 실패 사례들, 공동 이용자들,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치적인 관리가 실패로 돌아간 사례들도 풍부하게 보고합니다. 다 실패하더라. 성공한 사례들도 있더라. 따라서 이분이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분의 논문, 글의 책이 훌륭한 이유는 만병통치약에 대한 신화, 의존이 제일 나쁘더라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언제나 어디서나 그 보호 대상 공동관리 자원의 성격과 규모, 위치, 물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고 숲일 수도 있고, 관련된 사람들이 5천 명 규모일 수도 있고 3만 명 규모일 수도 있고 50만 명 규모일 수도 있고 전 지구적인 수십억 명일 수도 있고, 어느 나라에 위치하나, 개발도상국에 위치하나 하냐, 1세기에 위치하냐라는 거, 어디냐, 언제냐, 이것이 위치한 맥락,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내적인 자질과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이 맥락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무조건 국가가 해결의 보존의 최고 선량한, 최우량의 완벽한 주체라거나 시장이 끝내주게 할 거라거나 자치가 완벽하게 해줄 거다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분은 당연히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책임한 케바케 말고 이 긍정적인 의미로 제가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므로, 물론 그것들의 일반적인 원리도 꾸준히 학문적으로 탐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케이스들을 다 따져보니 하나의 만병통치약의 일반론적인 해결 원리가 있다고 접근하면 곤란하다. 매우 장기적인 과정이고, 뭐가 보존에 가장 좋은 선량한 우량한 제도로 귀결되기까지가 장기적인 과정이고, 모든 사람들의 감시와 참여, 그리고 오류의 수정과 진화 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제도로 갔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또 이 제도가 진화하는 이러한 과정이더라. 그걸 생물이더라. 환경보존이라는 것도,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게 생물이더라.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한의학에서 그 체질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는 것과 거의 쉽게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접근해야지 무조건 25g의 무슨 약을 무조건 하루에 3회 먹으면 3달 만에 낫는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단일 해법의 기계적인 접근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것이 이분의 덕목이고 기여한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그 오스트롬 교수의 이분의 기본 성격이 뻥을 잘 안 치고 겸손하고, 뭐라고 할까요, 과학적이고 엄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연구 논문, 연구 저서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무한정한 확장이 아니고 정확하게 잘 조절해서 몇만 명까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성격의 자원들의 관리 사례에 국한시켜서, 국한을 딱 시켜놓고 풍부하게, 그 안에서 풍부하게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논지를 전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 전개로부터 영감을 받은 최인호는 그것을 더 확장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전문 분야 학자가 아니고 그냥 비평가이기 때문에 이걸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생각해 볼 때 물, 토지, 삼림 같은 공동 관리 자원, common pool resources 뿐만이 아니라, 뭐 그거라 하더라도 4대강 얘기만 하면은 오스트롬 교수처럼 길게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지 않느냐.
1990년에 오스트롬 교수가 공유의 비극을 넘어를 썼는데 만약에 2000년대 후반에 썼다면 당연히 저 4대강 케이스를 그 저서에 넣지 않았겠느냐. 국가의 공적인 것으로 맡겨져 있죠. Who governs? 누가 관리하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래. 하딘이 말한 대로 국가가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은 모든 하천이 아니고 4대강은 국가 하천이죠. 국가가 거번하도록 되어 있다는 뜻에서 국가 하천이잖아요. 그리고 지방 하천도 있죠. 지자체에 맡겨져 있는 공적인 거잖아요, 둘 다. 이렇게 맡겼는데 그 4대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보존은커녕 작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왜 어떻게 해서 벌어진 일입니까? 공에 맡기고 거버먼트에 맡긴 다음에 뭘 못했죠? 하나의 완벽한 거버닝 주체가 완벽한 주체에 일임한 이후에 뭘 했어요? 까먹었죠. 보지 않았죠. 무관심 속에서 방치하니까 이명박이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혹은 관심을 갖더라도 그 관심을 가진 자들의 함께 뭉쳐진 힘이 충분한 경계선을 넘어서서 충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결국 4대강을 작살내 버렸잖아요. Who governs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스트롬 교수와 마찬가지로 오스트롬 교수의 말을 제 식으로 바꾸자면 Who governs가 아니고 How it is governed.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 당장 형식적으로 who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이 who가 지멋대로 할 수 없도록 이 who가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 whom이 되도록 목적어로 만들어버리는 다른 who들이 즉 관심과 감시를 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위탁하고 있는 이 주체를 목적어로 만들어서 잘 거번하도록 컨트롤, 프레셔, 압력을 놓고 컨트롤하는 것이 이 전체 과정이 중요하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오스트롬 교수의 논리를 이어받아서. 또 하나는 더 확장하고 싶은 것은 오스트롬 교수는 매우 겸손하고 신중하게 저서의 논술 대상을 제안했습니다만은 천연자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정부 예산도 똑같다. 그래서 더 확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보존 대상을 공동관리자원에 한정시키지 않고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모든 공공적인 것들을 보호 대상으로 논의 대상을 확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정치적인 정언 비평이 된다. 정치학적인 문제다. 정치적인 문제다. 정부 예산 중에서 불용 예산 같은 것만 일단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불용 예산. 연말에 보도블록 막 뒤집어 엎는 거 있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 올해까지 이 예산을 잘 아껴 써서 남는 거를 남겨두면 되는데 내년에 예산을 그만큼 못 타낼까 봐 이것을 무조건 써버리는 그런 불용 예산의 낭비도 이 공동관리자원의 황폐화와 뭐가 다르냐. 눈먼 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공공적인 재화, 자원 이게 보존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요.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만 하더라도 어떤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잘 협조하고 견제하고 해가지고 너무나 잘 관리비를 알뜰하게 좋게 아파트 전체가 좋아지도록 쓰는가 하면 다른 많은 아파트들은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어마어마한 오용과 남용. 결국은 보존이라는 게 하딘의 얘기 자체가 계속 그 얘기에 흐르는 계속 개념이 뭡니까? 한심한 개인들한테 맡겨두고 한심한 개인들이 together 함께 공공적으로 관리하도록 맡겨두면 오용과 남용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논지를 전개한 거 아닙니까? 오스트롬 교수는 아니다.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의 오용과 남용을 그 안에는 부패 시스템의 문제, 적폐의 문제도 있죠. 그거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공동체 구성원들, 아파트 주민들의 참여, 이게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결국은 눈먼 돈이라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매우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거죠. 눈먼 돈 자리에 눈먼 모든 것. 눈먼 것은 눈을 감았기 때문이죠. 어느 것이든 눈먼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기업을 지원하는 IT, 벤처 지원금 이런 것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초지의 파괴, 황폐화와 뭐가 다르냐 이거죠.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이. 따라서 관심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까 그 1000년 동안 봉건제에서 그 관리되는 것. 예를 들면 우리나라 농촌의 소설이나 영화, 우리나라 농촌의 옛날 천수답일 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살인이 일어나거든요. 가물대에 그 물 자체가 common pool resources라는 말이에요. 그 물을 자기 논에만 물대려고 하는 놈이 있으면 그때는 마을 주민들이, 농민들이 전부 관심 그 자체죠. 사활적 관심을 걸고 눈을 벌겋게 뜨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논에만 이렇게 하고 다른 쪽 논에 물 못 가게 했다가는 살인사건 나는 거죠. 진짜 칼부림, 낫부림이 발생하는. 관심이 모두에게 있어야 하고 그 관심이 모두에게 있으려면 각각의 교양적 소양의 발달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관심을 가질 만한 여가 시간이 없으면 곤란하겠죠. 그런 문제하고도 노동 조건의 문제하고 노동 환경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 관심을 갖고 감시를 해야 되는데 또 이 감시가 일일이 모든 사람이 전문적 소양을 갖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결론이고 감시를 자임하고 열심히 그 감시를 하는 시민단체나 민간연구소 같은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소와 시민단체들이 또 전문적으로 열심히 환경단체나 연구단체들이 감시하고 그 감시하는 연구단체들로부터 뉴스레터를 받아보면서 그 시민단체들, 연구단체들을 후원하고 이런 것이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내용들인 거고 건강한 과정들이고 그리하여 그 모든 눈들이 모여서 이렇게 견제를 하고 부패, 오용, 남용이 생기지 않는지 감시하고 견제하고 잘못하면 제재를 가하고 규제라는 제도와 입법으로 성숙하고 규율이 정착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시민들의 건강한 공화적 시민들, 공동체의 운명에 관심이 매우 많이 있는 공화적 시민들의 건전하고 견실한 네트워크가 함께 일궈내는 합력의 증진 속에서 거버닝 주체에 대한 건강하고 유효한 압력이 행사되는 것이 공동관리 자원을 넘어서서 모든 공공적인 것들이 공화적 관심 속에서 잘 유지 발전되는 핵심적인 길이다라는 얘기로 오스트롬 교수의 취지와 논리를 확장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제대로 읽어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누가 소유가 되는 것이 무시할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의 소유가 되든 자본의 소유가 되든 개인의 소유가 되든 사회 전체의 이익과 지구의 안녕에 반하는 남용과 오용은 누가 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위임하되 이 위임받은 주체가 어떠하다?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확실한 의심과 견제가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밑에 딱 깔고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걸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건 오스트롬 교수의 기본적인 저변에 깔린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남용, 오용,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감시가 이 건전한 제도로 효율적인 좋은 제도로 수립되는 그런 제도가 수립되는
근본적인 기초를 이룬다. 그것이 환경 문제든 정치적 문제든 사회적 문제든 복지의 문제든 간에 우리 모두의 공공적인 것, 우리의 운명과 안녕과 연관된 모든 공공적인 것들을 잘 보존하고 변화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원천 에너지원을 이룬다. 이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 4대 강을 아작내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했죠. 네트워크가 약해서,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합력이 어떤 필요한 선에 다다르지 못해서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난 일인가요? 끝난 일이 아니라 이 4대 강을 아작낸 책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네트워크가 그 합력을 모아서 책임을 반드시 묻는 것. 정치 보복이 아니고 역사의 보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곧 정의다. 그것이 곧 앞으로 그러한 공공적인 것들을 사유화하고 사적으로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불완전한 주체들이 모여서 완전한 것에 점점 다가가도록 하는 미래, 그런 미래를 열어젖히는, 보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문제를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우리의 미래가 건강하게 보장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